오늘 학습을 통해 우리는 고대 국가의 탄생 배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군장국가 및 연맹국가 7개의 나라를 배웠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거쳐 마침내 3개의 국가가 살아남고 고대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실은 가야까지 4개의 국가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가야는 힘이 약하고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으며 얼마 가지 않아 신라에게 흡수당해서 이를 제외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잠시 복습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고대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는 무리 사회를 이루었죠. 신석기는 씨족 또는 부족 사회를 이루었고요. 청동기는 계급이 발생하면서 지배자가 나타나고 군장국가. 철기에 와서 왕이 선출된 연맹국가.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될 고대 국가. 왕의 힘이 어떠한지 살펴보면 연맹 국가와 고대 국가의 차이점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맹 국가는 왕이 힘이 약해요. 왕을 선출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왕권이 약한 겁니다. 반면에 고대 국가의 왕은 힘이 세요. 왕위를 자신의 뜻대로 물려줄 수 있으면 힘이 센 겁니다. 또 왕권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연맹국가는 여러 부족들이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느슨하게 연합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왕이 중앙지역만 다스리고 나머지는 군장들이 다스려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되었다. 지방분권에 해당되며 왕권이 약한 거예요. 반면 고대 국가는 소국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로 통합된 형태입니다. 왕 혼자서 전국을 지배하면 그것은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었다. 중앙 집권이 되고 왕권이 강한 겁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처음에는 연맹국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왕권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왕권이 차츰차츰 강해지는데 고대 국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비법은 무엇일까요? 고대 국가로 거듭나는 데는 5가지 비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적어도 고대 국가라고 칭하려면 다음 5가지 과정을 만족해야 돼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정복 전쟁을 통해서 꾸준히 영토 확장을 꾀하였다. 굉장히 전쟁이 많아요. 외세와 전쟁을 하면 나라가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평소 왕과 귀족이 서로 견제하면서 힘겨루기를 하는데 외세가 침략해오면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왕을 중심으로.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왕의 파워를 하늘로 치솟게 만드는 거예요. 게다가 전쟁에 승리하면 왕의 인기와 파워가 쭉 올라가게 됩니다. 정복 전쟁, 영토 확장,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둘째,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왕위를 세습하게 되었다. 왕위 세습. 세습은 물려준다는 거거든요. 왕위를
친족에게 물려주면 일반 사람들은 아, 왕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하면서 왕되기를 포기하게 되고 왕위를 위협하는 이들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왕권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셋째, 각 부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통치 제도를 마련. 새로운 통치 제도,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군장들이 자신의 지역을 포기하고 중앙 귀족으로 편입되면서 군장들이 포기한 지역을 왕 혼자 다 지배해요. 군장이 포기한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왕은 새롭게 지방관을 파견하는데 지방관은 왕의 명령에 따라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입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 연맹국가의 군장은 자신의 소국을 독자적으로 다스렸지만 지방관은 새로운 통치제도자의 명령에 따라 왕의 명령에 따라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넷째, 법률을 반포하고 관리 제도를 정비하였다. 법률 반포. 자, 교과서에서는 율령이라고도 하고 법률이라고도 하고 둘 다 사용하더라고요. 둘이 같은 의미인데 오늘날로 치면 율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벌 주는 것. 령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 조직 및 질서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왕한테 덤비면 8촌까지 벌한다. 이것은 죄와 벌에 대한 얘기죠. 이것은 율에 해당되는 거고 왕 아래 귀족, 귀족 아래 평민, 평민 아래 천민 이런 식으로 신분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령에 해당하겠죠. 이런 율령 체계가 잘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불교를 받아들여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백성의 정신적인 통합을 꾀하였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기억나세요? 왜 여러 나라 성장에서 부여와 고구려, 5부족 연맹체였다는 거. 각 부족마다 믿는 종교가 다 달랐어요. 마가가 믿는, 우가가 믿는, 저가가 믿는, 구가가 믿는 종교가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되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지금 고대 국가에서는 불교라는 고등 종교를 통해서 딱 하나로 뭉쳐지는 모습. 그리고 이 불교는 신분제도를 정당화시킵니다. 불교에 따르면 전생에 착한 일을 하면 다음 생에 귀족이나 부자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현재 왕이나 귀족은 전생에 엄청 착한 일을 했던 사람들인 거죠. 존경의 대상. 그리고 왕은 곧 부처님이다. 왕은 곧 부처이다. 라는 사상을 퍼뜨리면서 왕의 존엄함을 극대화시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대 국가의 특징, 고대 국가의 탄생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세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연맹왕국이었어요. 그런데 2세기에 이르러서 고구려는 태조왕 때 고대 국가로 업그레이드. 3세기는 백제가 고이왕 때 고대 국가로 업그레이드. 4세기에 신라 내물왕 때 고대 국가로 업그레이드 된답니다. 자, 고대 국가를 한번 배워볼 텐데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먼저 고구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하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